많죠. 근데 내 집을 사줄 돈 많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 잠실에 사는데 서초나 송파, 강남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로 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노원에 집을 10억에 샀다. 영끌들 뭐 최고점 그렇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이 노원에 10억에 들어와 줘야 돼. 아니, 그런 시장이 올까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사채를 끌어쓴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27년치 연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두세 배 오른 기간 동안에 연봉이 2배, 3배 올랐나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안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 많다. 정말 착각인 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집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집을 훨씬 더 싼 값에 매입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 집은 결국 나랑 비슷한 사람 말고는 사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잠실에 사는데 서초나 송파, 강남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로 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수요하는 지역, 선호하는 지역들,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역에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노원에 집을 10억에 샀다. 영끌들 뭐 최고점 그렇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이 노원에 10억에 들어와 줘야 돼. 아니, 이자까지 생각하면 12억, 13억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올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대출은 안 나오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렇다고 소득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연봉이 늘어나서 몇 억씩 더 벌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착각인 거죠. 돈 많은 사람 많죠. 근데 내 집을 사줄 돈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분들이나 부동산이 오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돈 많은 사람 많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되게 소수예요. 우리나라 5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절반이 1%가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나처럼 빚내서 뭐 투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거나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 뭐 이거밖에 없어요. 자산을 처분해서 내가 돈을 벌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없어요. 돈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1%예요. 근데 그 1%는 다 집이 두세 채씩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화랑기의 기본적인 우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그만큼 부동산의 가격의 폭등을 흡수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고 팽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만큼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담감을 흡수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로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있고 이 경제가 확실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버퍼가 있는 상황이 아닌 성숙된 사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집을 수요하는 사람이 그런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랑 똑같은 가게가 집을 수요해 줘야 되는데 그 수요자들이 과연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줄 만큼 그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암울하다는 거죠. 또 집을 기존에는 한 사람이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두 채 뭐 이 정도의 규모로 소유를 했다면 이 부동산 화랑기에는 사람들이 한두 채 투자에서는 큰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대여섯 채씩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집도 거의 대부분은 레버리지로 채워주고 있잖아요. 전세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형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때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그 전세값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다 채워주지 못하는 환경이 됐고 그러면 결국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처분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수요는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미 기존에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기존에 집이 없던 사람들조차 갭 투자의 명목으로 또는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생각에 다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누가 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과연 나중에 다시 환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거시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화랑을 누리던 시기에서 이제 규모가 이제 수축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격은 소득에 기초해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띠는데 이게 소득과 괴리된 정도에 따라서 너무 과열된 시기가 오면 그 상황을 계속 받쳐줄 수가 없는 시점이 도래를 해요. 그러다 보면 거래가 사라지고 가격은 이제 꺾이는 추세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심리적인 영향까지 오면서 가장 저점, 사실은 이쯤에서는 정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기가 바로 회복되지 않고 조금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확장됐던 부분들이 축소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은 버티는 상태, 그러던 상태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걸 느끼려면 계속해서 더 높은 값에 거래가 되는 현상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거래를 높은 값에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시장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원래도 이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활용하긴 하지만 그 레버리지의 정도가 과하게 발생을 했던 시기를 겪으면서 형성된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도 사람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남의 돈을 쓰는 자금이 굉장히 거저 쓰다시피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과거와 비슷하게 느꼈던 거예요. 과거에 3억을 빌려서 5%의 이자로 썼던 게 5억을 빌려도 3%의 이자로 쓰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훨씬 많이 빌려서 쓰지만 부담 정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빚을 내서 더 비싼 값이라도 지금 사면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거다라는 믿음, 그런 걸로 또 집을 팔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을 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오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거래가 사라지고, 또 올라간 호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계 시점에 도래를 하니까 이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 주기가 그 정도 됐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과거에 발생한 사실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화랑을 겪어도 한 5, 6년 이 정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의 시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사이클의 흐름을 보이면서 나타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 확장의 시기가 너무나 길었어요. 초저금리 상황을 시작한 게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저소득 저성장의 시대를 계속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했던 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전 세계적으로 2018년도 정도에는 이제 디레버리징이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 시장의 상승기가 10년 이상 이렇게 길어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이클에 비해서 비이상적인 형태로 더 길어진 그런 시기를 겪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몇 년만 지나면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집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평가를 하고 있죠. 올해만 해도 몇 천억 이상은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에 이거 되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인데, 부동산은 가격이 이제 3가지 측면을 우리는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을 만들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그리고 이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느냐, 이 3가지 측면을 통해서 가격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의 개념은 좀 낮은 편이고, 원가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도 또 이제 시장 가격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성 측면, 즉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냐에 따른 그 가격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제 고평가와 저평가는 결국은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효용이나 가치에 대비해서 시장의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저평가인 거고,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고평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고평가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지역의 기존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보다는 얼마만큼의 시세를 볼 수 있는 물량이다, 이러면 가서 사는 형태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진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평안하지 않아요. 일정 시점이 되면 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사주는 시장,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항상 뭐 시세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양 일단 받잖아요. 근데 과연 그 분양가를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이게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거지. 아파트 분양에서 사실은 분양은 가장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떤 큰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재건축이 한참이던 시기에는 그런 게 더 이익이 훨씬 큰데 굳이 청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비싸게 파는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 기존의 사업에 최초에 참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 좀 달랐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거의 다 망했잖아요. 집은 아닌데 집의 대체 상품이라는 형태로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을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호텔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라든가 유치원, 뭐 놀이시설,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의 규제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짓는 건데, 형태는 집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 청약을 받자마자 당첨되면 프리미엄 5천이다, 1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몇 천을 더 붙여서 팔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죠? 지금은 마이너스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점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누군가 몇천, 몇억 또는 이런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고 되게 무거운 재화이기 때문에 원하는 순간에 모두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전부 다 보장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집값도 기본적으로는 물건 값입니다. 물건 값이고, 최종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으로서의 효용을 주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점은 이 집이라는 게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죠. 어떤 금융제도를 이용해서 영모기지를 통해서 나중에 노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든가, 우리가 뭐 이런 카메라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이걸 갖고서 나중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자산의 개념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서도 여겨지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집을 좀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그 시세가 정상화 됐거나 조금 더 높게 올라가게 됐을 때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도 많이들 바라보는 물건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게 없던 시장에서 그게 막 들어오는 시장이 됐었고, 그렇게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이제는 고급화되는 단계, 뭐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형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와도 이게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어야 그 물건이 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10억이에요. 근데 시세는 30억이라고 해. 그래서 30억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 30억에 사줄 사람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유지가 돼준다면 30억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게 빚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또는 이 30억이라는 물건이 과거에는 1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개, 1000개가 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물건은 어쨌든 결국은 팔아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오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전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은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특정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강남이 최고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도 뭐 예전에는 압구정이었고, 근데 압구정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다른 대체 지역들이 생겨나면서 뭐 서초동, 반포동 뭐 이런 데 생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또 강남에는 개포동 쪽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배동 쪽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노후한 반포동 쪽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와요.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물량 자체가 훨씬 많이 늘어난 시장이죠. 근데 그렇게 비싸다는 아파트를 다 채워줄 사람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소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괴리되어 있는 집값이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는 채워주겠죠. 근데 그걸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을 전부 다 유지해줄 수는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치솟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분양은 얼마에 하죠? 30평대 분양 10억대 후반에 하잖아요. 근데 거래액은 뭐 30억, 40억이라고 하지만 파는 물건은 그렇게 안 팔잖아요. 그 가격을 해야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 이거 사면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몇십 년의 담보 잡히면서 이걸 분양을 받잖아요.
그렇게 파는 거죠, 물건을.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전부 다 40억, 50억에 팔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40억, 50억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실거래가로 찍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 집을 기존에는 5억, 7억에 샀어요. 5억, 7억에 샀고 부담금 내고 해서 10억 정도에 매입을 한 사람이 50억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또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분양가가 로또라고 해서 뭐 18억에서 20억에 이걸 사서 나중에 40억, 50억에 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억이 아니라 40억이 돼도 30억이 돼도 팔 수 있는 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10억에 샀고 20억에 샀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가격이 내고가 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가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가격에도 기꺼이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 시장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는 거는 내 돈이 많아도 되고 또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되는 건데, 그 빌릴 수 있는 돈을 사실은 지금과 같은 과열기에 다 끌어 쓴 거예요. 그 빌릴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얼만큼 많이 끌어 썼냐면 GDP 전체 총생산보다 더 많이 끌어 썼어요. 그걸 지금 빚으로 다 끌어서 집을 사는데 쓴 거예요. 소득 그리고 유동성인데 돈을 끌어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그 끌어 쓸 수 있는 정도가 이미 너무나 많이 끌어 썼고 올라간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주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그 가격을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채에 10억 하면 30억이 있었으면 이제 이 집이 다 40억이 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40억이 들어와줘야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면 유지가 안 돼요. 오히려 유지가 안 되고 물려있는 유동성을 환가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바로 유동성을 끌어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금리도 중요하죠. 금리는 내가 다달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니까, 어떤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금리가 높으면 그 부담감이 커지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부담감이 낮아지는 건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금리가 낮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끌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아주 낮은 금리에 견딜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끌어서 집을 산 거예요. 그 가격인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끌어쓴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미 지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빌려 쓰고 있어요. 근데 플러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은행권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쓰는 돈뿐 아니라 사채를 끌어 쓴 것과 같은 거거든요. 사채를 끌어 썼는데 역전세가 났다는 거는 사채 중에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 상환, 중도 상환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10억에 줬던 거 10억에 또 전세 주면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10억에 전세 줬는데 이제는 8억의 전세를 줘야 되는 거야. 당장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이 이만큼 있고 거기에 사채도 이만큼 쓰고 있는 시장인데, 이러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장이 막 과열되면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편법적인 대출이라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사업자 내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해서 집 사는 데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특별 자금을 지원했던 거 정부 40조 지원을 했잖아요. 최초의 목적이 뭐냐 하면 대환이었어요.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됐어. 어쩔 수 없어. 은행한테 마진을 줄이라고 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했는데도 연체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거 빚 못 갚겠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빌려줄 테니까 그 금리로 갈아타라, 이 용도로 그 자금을 풀었던 거예요. 그렇게 최초에 썼던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부분 80% 가까이가 국민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되니까 금리가 예전에 3%에 빌렸는 줄 알았는데 5% 되고 5%가 7%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미 3%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빚을 냈는데 5%가 됐어. 굉장히 쪼들리면서 또 다른 빚을 내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그럼 내가 3%대 4%대 대출, 장기 대출, 고정 대출 뭐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이걸로 갈아타라고 한 거죠. 5%짜리를 4%짜리로 이렇게 갈아타게 도와준 자금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자기가 내놓은 빚을 누군가가 또 빌려주지 않으면 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고,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가게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도
PF 대출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완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돈을 중간중간에 원래 갚아야 되는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환해서 다시 또 누군가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다 빌려준다고 해서 쓰고 와서 이제 또 빌려야지 했는데 못 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둔촌주공이었어요. 둔촌주공 PF 경색 문제가 여기서 지금 PF 사업으로 썼던 돈 5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연장될 줄 알았는데 대주단에서 연장 못하겠어요 한 거예요. 당장 갚으세요. 그러면 갚는 방법은 여기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다 각출해서 내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빌려주거나. 근데 누군가 빌려주지는 않고 각출해서 낼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이 자초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 자금을 쏠 테니까 다른 은행권도 니네 들어와서 이거 살려줘 해서 60일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그게 PF 그 경색을 풀었던 거거든요. 60일 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일반 분양이 있었어요. 일반 분양의 계약금만 모으면 지금 빌려 쓴 돈의 대부분을 상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시기가 2달 안에 잡힌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금들, 계약금만 갖고 이 모든 사업을 끌어갈 수 없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돈을 누군가 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허그가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결국은 여기도 이 사업도 돈을 누군가 빌려주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게 끌어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가게도 똑같고. 아니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뭘 한다 계속 지금 자금을 쏘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반등한대. 지금 한 달에 얼마만 부담하면 빚 내준다고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 거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가? 안 그렇고 팔려고 내놓고 있는 시장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이 올랐다, 반등했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거래라는 게 부동산은 가격이 정가가 없잖아요. 한 단지에서도 가격 격차가 많이 나고 그런데 실거래가가 얼마에 팔렸다, 어디가 얼마 신고가 찍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특성과 사정이 있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 줄 알아요. 이런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팔려고 내놨을 때 바로 팔리나요? 되게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1년째 집을 안 보러 온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많이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편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미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거에 동조함으로써 나는 그만큼 이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27년치 연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소득 수준 규모나 우리랑 비슷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10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 또 부동산에 대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뭐 10배까지 내려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최근 5년간, 4, 5년 동안 오른 게 2배에서 3배씩 올랐잖아요. 근데 절반 떨어져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 이상 떨어져야죠. 2~3배 오른 기간 동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2~3배 동안 연봉이 2배, 3배 올랐나요? 빚만 2~3배 늘었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서울 같은 경우에 그 5년 동안 과거 평균보다 15,000채씩 더 아파트가 공급이 됐거든요. 더 많은 물량을 들어왔고 그리고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책적으로 나중에 잔금 때 전세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는데 그 집을 전세 놔서 메꾸려고 했는데 자금 융통 상황이 이미 달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나머지 돈조차도 대출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물량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특히 경기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